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의 세상이 완전한 어둠으로 변합니다. 스마트폰 화면도, 책의 글자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일기를 적으시겠습니까? 200년 전 이 질문의 답을 찾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3살의 시력을 잃었지만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문자를 선물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앗아간 도구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보다 밝은 희망을 만들어낸 루이 브라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목소리가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809년 1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40km 작은 마을 쿠브레의 아기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시몽 르네 브라유와 모니크 브라유 부부의 4번째 아이 루이 브라유가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쿠브레는 인구 600명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포도밭과 밀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곳. 시몽은 마을에서 유일한 마구 제작자였습니다. 말 한 장과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의 작업장은 집 바로 옆에 있었죠. 망치 소리, 가죽 냄새, 반짝이는 금속 도구들. 어린 루이에게 아버지의 작업장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놀이터였습니다. 형 루이 시몽, 누나 마리셀린과 모니크. 세 남매는 이미 장성했고 막내 루이는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우리 루이는 특별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어머니 모니크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루이는 또래보다 말이 빨랐고 무엇이든 직접 해보려 했죠. 1812년 여름 3살이 된 루이. 그날도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만들어 볼래요. 시몽은 웃으며 작은 나무 조각을 주었죠. 이걸로 놀렴. 송곳은 위험하단다. 하지만 아버지가 잠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 루이의 작은 손이 작업대 위에 송곳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송곳. 단단한 가죽도 뚫는 도구. 루이는 아버지처럼 가죽에 구멍을 뚫으려 했죠. 하지만 3살 아이의 손은 너무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송곳이 가죽에서 미끄러졌고 그대로 왼쪽 눈을 관통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비명 소리에 달려온 부모님. 피로 물든 아이의 얼굴. 송곳이 깊이 박힌 왼쪽 눈. 시몽은 아이를 안고 마을 의사에게 달려갔지만 19세기 초 시골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독약도 항생제도 없던 시절. 상처는 곧 감염되었고 교감성 안염이 발생했습니다. 왼쪽 눈의 감염이 오른쪽 눈으로 번진 것이죠. 2달 동안 루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는 밤낮 없이 간호했지만 의학의 한계는 명확했죠. 가을이 되자 루이의 2 눈은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부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가 장님이 되었다는 죄책감. 시몽은 작업장을 볼 때마다 자책했죠. 하지만 브라유 부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루이는 똑똑한 아이야. 눈이 보이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5살이 된 루이. 이제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유 가족은 루이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너를 더 불구로 만드는 거야. 아버지 시몽은 루이를 위해 특별한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개암나무로 아이의 키에 맞춰 깎았죠. 이 지팡이는 내 눈이야. 믿고 의지하렴. 어머니는 루이에게 집안일을 가르쳤습니다. 접시 닦기, 빗자루질, 심지어 우유 짜기까지.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렴. 루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의 위치를 외웠고 발소리만으로 사람을 구별했죠. 무엇보다 루이를 도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빵집 주인 피에르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주며 루이와 대화를 나눴고 대장장이 앙투아는 루이에게 쇠 두드리는 소리로 리듬을 가르쳤죠. 루이야, 세상은 소리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하지만 루이가 가장 좋아한 것은 마을 신부 자크 팔리와의 시간이었습니다. 팔리 신부는 루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역사와 지리를 가르쳤죠. 선생님, 저도 책을 읽고 싶어요. 7살 루이의 간절한 부탁에 팔리 신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는다는 것, 당시로선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시몽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나무로 글자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시몽은 작업장에서 알파벳 모양으로 나무를 깎았습니다. 두께 1cm, 높이 10cm의 나무 글자들. 루이는 손끝으로 글자의 모양을 익혔습니다. 이게 A, 이게 B. 몇 달 후 루이는 나무 글자로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팔리 신부는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야. 더 큰 교육이 필요해. 신부는 파리의 왕립맹학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발렌틴 아위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 쿠브레에 특별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819년 2월 15일 10살의 루이는 아버지와 함께 파리로 향했습니다. 4시간의 마차 여행. 난생 처음 고향을 떠나는 길. 무서워하지 마. 넌 잘할 거야.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루이. 불안함과 기대가 교차했죠. 파리 왕립맹학교는 생 빅토르가 68번지 낡은 수도원 건물에 있었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복도.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교장 기호 선생님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브라유군, 환영하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좁은 기숙사에 12명이 함께 생활. 차가운 물로 씻어야 했고 식사는 빵과 묽은 수프가 전부.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발렌틴 아위가 개발한 양각 문자 시스템. 철사를 구부려 만든 거대한 알파벳을 종이에 찍어 튀어나오게 한 것. 한 글자가 15cm나 되어 한 페이지에 겨우 9개 단어. 이건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동급생 가브리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쓰기는 불가능했죠.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오직 암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수학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특히 오르간 연주는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브라유는 음악의 천재야. 귀와 손가락만으로 복잡한 곡을 연주하다니. 1821년 봄. 루이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샤를 바르비에 대위가 학교를 방문한 것이죠. 샤를 바르비에는 나폴레옹 군대의 포병 장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큰 문제를 발견했죠. 야간에 명령서를 읽으려고 등불을 켜면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르비에는 고민 끝에 야간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12개의 점을 조합해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 어둠 속에서도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소노그래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르비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송곳으로 점을 찍고 뒤집어서 튀어나온 점을 읽는 방식.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점으로 글자를 만든다고? 정말 가능한 일일까? 12살 루이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르비에를 찾아갔죠. 선생님,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바르비에는 기꺼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루이는 문제점을 발견했죠. 12개 점은 너무 많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인식할 수 없었고 두세 번 만져야 했죠. 게다가 철자가 없고 소리만 표현하다 보니 동음이어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도 구두점도 음악 기호도 표현할 수 없었죠. 이건 완벽하지 않아.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루이는 바르비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12개 점을 6개로 줄이면 어떨까요? 바르비에는 화를 냈습니다. 어린애가 감히 내 발명품을 비판하다니. 하지만 루이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겠어. 진짜 문자를, 완벽한 체계를. 1822년 여름방학. 루이는 고향 쿠브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놀지 않았죠.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도구를 빌렸습니다. 송곳, 자, 두꺼운 종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눈을 앗아간 송곳이 이제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루이야, 뭘 하는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글자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는 글자요. 매일 밤 루이는 점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처음엔 바르비에처럼 12개 점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줄여나갔죠. 10개, 8개, 그리고 마침내 6개. 세로 3개, 가로 2개.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칸. 이 안에서 64가지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알파벳 26개, 숫자 10개, 구두점과 수학 기호들.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 하나로 읽을 수 있다는 점. 검지 끝으로 한 번에 전체 패턴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 루이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 가브리엘에게 처음으로 점자를 보여줬죠. 이게 A, 이게 B. 봐, 얼마나 간단해? 가브리엘은 눈을 크게 떴다. 그 표정엔 놀라움과 벅찬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루이, 이제 우리도 글을 쓸 수 있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루이를 찾아왔죠. 나도 가르쳐줘. 이제 일기를 쓸 수 있겠어. 하지만 학교 당국은 달랐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루이를 불렀죠. 브라유, 무허가 교육은 금지야. 공식 교육과정만 따라야 해. 루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정규 수업을 받고 밤에는 몰래 점자를 가르쳤죠. 1824년 15살의 루이는 점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뿐 아니라 음악 기호까지 개발했죠. 이제 시각장애인도 악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교장 피니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체계를 공식적으로 채택해 주세요. 피니에는 점자 시연을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유, 자네 발명은 훌륭하네. 하지만 우리는 양각 문자를 써야 해. 왜요? 점자가 훨씬 효율적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정한인과 다른 문자를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피니에의 말에는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한인 사회와의 단절.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1826년 루이는 맹학교 졸업 후 보조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문법, 역사, 지리, 산술, 그리고 음악을 가르쳤죠. 월급은 적었지만 루이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점자를 가르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선생님, 점자 덕분에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한 학생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순간들이 루이를 지탱하는 힘이었죠. 1827년 루이는 첫 번째 점자 교재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쇄소들이 모두 거절했죠. 이상한 점들을 누가 읽겠소? 이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1829년 학교 기금으로 겨우 소량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점자를 이용한 문자, 음악, 그리고 평문 작성법. 얇은 책자였지만 루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1830년대 프랑스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7월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하지만 맹학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점자는 공식 인정받지 못했고 극소수 학생만이 사용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835년 26의 루이. 심한 기침이 시작되었죠.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루이는 피를 토했습니다.
브라유 선생님. 학생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폐결핵. 맹학교의 습하고 춥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원인이었죠. 요양이 필요합니다. 당장 학교를 떠나세요. 하지만 루이는 거부했습니다. 학생들을 떠날 수 없어요. 점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병세는 악화되었지만 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점자 체계를 개선하고 수학 기호를 추가하고 음악 점자를 완성했습니다. 1837년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맹학교의 새 교장이 부임한 것이죠. 조제프 고대는 진보적인 교육자였습니다. 브라유 선생, 점자를 보여주게. 고대는 점자 시연을 보고 즉시 그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발명이군. 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지? 드디어 점자가 학교에서 시범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죠. 보수적인 교사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양각 문자로 충분해. 새로운 체계는 혼란만 줄 뿐이야. 1844년 2월 파리 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고대 교장은 루이에게 제안했죠. 점자를 세상에 알릴 기회야. 시연회를 열어보게. 루이는 제자 콜타와 함께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람객 앞에서 콜타가 점자로 쓴 시를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쓴 시입니다. 점자로 쓰고 점자로 읽습니다. 관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썼다고? 저 작은 점들로? 한 귀족 부인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나요? 콜타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인. 편지도, 일기도, 심지어 수학 공식도 쓸 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신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학 교육에도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박람회 이후 점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신문들이 기사를 실었고 교육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루이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각혈이 잦아졌고 거의 침대에서 지냈습니다. 1847년 프랑스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점자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죠. 병상의 루이는 간신히 일어나 시연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6개의 점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감명을 받았지만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관료주의의 벽은 높았죠. 1849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퍼킨스 맹학교에서 점자를 채택했다는 것이죠. 교장 사무엘 하우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브라유 선생님, 당신의 발명은 기적입니다. 미국 전역에 퍼뜨리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런던 맹학교가 점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상의 루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점자가 바다를 건넜구나.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야. 1850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점자 채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 정부는 여전히 공식 인정을 미루고 있었죠. 같은 해 가을, 루이의 제자였던 테레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의사가 된 그녀는 말했죠.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점자 덕분이었어요. 점자로 의학 서적을 읽고 노트를 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루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꿈을 이루길 바란다. 1851년 프랑스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맹학교를 방문했죠. 학생들의 점자 시연을 본 장관은 즉시 공식 채택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체계를 왜 이제야 알게 된 것인가? 42년 만에 공식 인정. 하지만 루이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1851년 12월 루이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폐결핵이 온몸을 잠식했죠.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간호했습니다. 루이, 이제 쉬어야 해.
친구 콜타가 애원했지만 루이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침대에서 점자 개선 작업을 계속했죠. 아직 할 일이 많아. 음악 점자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1852년 1월 4일. 루이의 43번째 생일. 맹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점자로 쓴 생일 카드를 전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루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만져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최고의 선물이야. 점자를 잘 사용해 주렴. 1852년 1월 6일 오후 7시. 루이 브라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에는 점자판이 들려 있었죠. 임종을 지킨 친구 피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천국에서도 점자로 쓸 거야.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제 내 사명은 끝났어. 점자는 영원히 살아남을 거야. 루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점자를 국가 공식 문자로 선포한 것이죠. 교육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루이 브라유는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발명가다. 1854년 파리 맹학교에 루이 브라유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한 손에는 점자판, 다른 손에는 송곳을 든 모습. 아이러니한 그의 운명을 상징하는 조각이었죠. 점자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60년대 유럽 전역이 점자를 채택했고 1870년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은 독특하게도 가나 문자를 점자로 변환했고 중국은 한자를 점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했죠. 1878년 파리 세계 박람회. 각국 대표들이 모여 점자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점자는 인류의 자산이다.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체계다. 미국의 헬렌 켈러는 점자를 배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유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준 프로메테우스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점자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1915년 영국에서 약어 점자가 개발되었죠. 자주 쓰는 단어를 축약해 읽기 속도를 높인 것입니다. 1932년 국제점자음악회의가 열렸습니다. 루이가 만든 음악 점자를 전 세계가 표준화한 것이죠. 이제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국경 없이 악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이 급증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점자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죠. 점자 도서관이 설립되고 점자 인쇄소가 늘어났습니다. 1949년 유네스코는 점자를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문자 체계로 채택하며 그 가치를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점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인권과 평등의 상징이다. 1952년 루이 브라유 서거 100주년. 프랑스 정부는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정을 내렸죠. 루이의 유해를 파리 팡테옹으로 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인들이 잠든 곳. 6월 20일 쿠브레에서 파리까지 장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쓴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죠. 감사합니다. 루이 브라유 당신이 우리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뱅상 오리오리 조사를 읽었습니다. 루이 브라유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쿠브레 주민들의 요청으로 루이의 손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점자를 만든 그 손. 송곳을 잡았던 그 손은 여전히 쿠브레 묘지에 안치되어 있죠. 1970년대 컴퓨터 시대가 열리며 점자는 새로운 도전을 맞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점자가 필요할까?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최초의 점자 컴퓨터가 개발되었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면 점자로 출력되는 시스템. 1980년대 점자 정보 단말기가 등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점자로 변환하는 장치. 이제 시각장애인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게 되었죠. 1990년대.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점자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해 웹서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의 바다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00년대.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했지만 점자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점자 스마트워치, 점자 태블릿이 개발되었죠. 음성은 듣기만 할 수 있지만 점자는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의 말입니다. 2025년 오늘 전 세계 2억 8천만 명의 시각장애인들, 그중 약 15%가 점자를 사용합니다.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85%, 점자를 모르는 이들의 3배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영희 씨. 점자가 없었다면 법전을 읽을 수 없었겠죠. 루이 브라유 덕분에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마크 쿠퍼. 점자 악보로 베토벤을 읽을 때 루이 브라유에게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 시각장애인 소설가 다나카 유미. 점자로 쓴 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루이가 준 선물이죠. 우리 일상 속의 점자.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손잡이, 약품 포장, 음료수 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점들. 그것은 루이 브라유가 세상에 남긴 흔적입니다. 2019년 1월 4일. 구글이 루이 브라유 탄생 210주년을 기념하는 두드를 만들었습니다. 점자로 GOOGLE를 표현한 로고. 전 세계가 그를 기억한 날이었죠. 2024년. MIT 연구팀이 혁신적인 점자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실시간 점자 번역기. 어떤 언어의 텍스트도 즉시 점자로 변환합니다. 하버드 의대. 3D 프린터로 점자 의학 교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복잡한 해부도를 점자로 표현하는 기술. 시각장애인 의대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한국의 한 스타트업은 점자 스마트 글러브를 개발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진동으로 점자를 전달하는 웨어러블 기기. 이제 점자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점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6개의 점. 루이가 만든 그 단순한 체계.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완벽했기 때문입니다.